자, 이제 세 번째 뉴스 기사입니다. 강남에 있는 빌딩을 김종훈 회장님께서 매입을 했다는 내용인데, 알레르망은 다들 아시다시피 침구류 회사이죠. 그래서 이 빌딩을 3,300억에 사겠다라고 이수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이 건물의 소유주는 하나자산운용사입니다. 1905억에 18년도에 매입을 했고요. 만약에 3,300억에 이게 딜이 성사가 되면 자산운용 측은 한 3,400억 정도의 실차익을 얻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시한 금액은 4,150만 원이에요. 여기서 말한 이 평당은 대지평당가가 절대 아니고요. 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당 평당가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대형 건물을 거래를 할 때는 연면적당 평당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 이 NOC를 차지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임대료랑 직결되기 때문에 연면적당 평당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반적인 저희가 꼬마 빌딩 수익률 보도 좀 다르죠. 뭐 캡레이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본 환원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어가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때 알레르망 측에서 제시를 할 때 대결을 했어요. 이 대결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상화폐소의 거래소인 빗썸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빗썸은 이 당시에는 연면적당 평당가를 4천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김종호 회장님께서는 이전에 이 빌딩 인수 제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이력이 있어서 이번에는 꼭 사고 싶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 수건이었다고도 하시죠.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더 높게 제시를 해서 매입 결정이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MOU 체결 당시에도 보통 이행보증금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내는 게 룰인데 바로 100억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알레르망 측에서 건물을 매입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이런 큰 빌딩들은 전체 매입하기보다는 FIA 같은 재무적 투자자가 같이 들어와서 펀딩 구조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을 인수를 할 것 같고요. 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이 빗썸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빗썸은 사실 삼성동에 건물을 샀어요. 어떤 건물을 샀냐면 삼성역 역출구 4번 출구에 있는 이 두 피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건물을 얼마에 샀냐? 3,300억에 샀습니다. 하나는 8억 5천만 원, 그리고 하나는 6억 7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가중평균치로 나눴을 때는 평당 7억 5천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 거죠. 이 가상화폐소가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벌었는지, 향후 이 건물을 전체 신축을 해가지고 전체 사옥으로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가상화폐소 하면 저희가 두 가지 업체가 있죠. 지금 보이시는 이 빗썸하고 업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비트도 건물을 샀어요. 아까 4번 출구 쪽이었는데 업비트는 7번 출구 쪽에 보이시는 이 건물 한 동, 이 두 개 합쳐서 건물을 매입을 했습니다. 앞동은 2,254억, 평당 5억 6천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뒷동은 745억, 평당 2억 2천 정도에 매입을 해서 이 건물 또한 매입가가 3천억입니다. 총 평당 4억 정도에 매입을 했고요. 이 건물도 업비트가 전액 현금으로 매입을 했어요. 특히나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가상화폐소의 점유율이 80%가 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정말 많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높고요. 대지평당가가 빗썸은 7억 5천이고 업비트는 4억이면 업비트가 자산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다시 앞증으로 돌아가서 이 빗썸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일반 상업지를 매입을 한 거고요. 이 업비트는 이 노선 상업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노선 상업지는 말 그대로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부분하고 뒤쪽에 이 부분을 섞은 이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거는 일반 상업지가 아니고 다른 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건물을 지어주면 빗썸이 매입한 이 일반 상업지 건물이 더 높게 올라간다는 뜻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누가 비싸게 주고 샀냐, 낮게 샀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강남 삼성동 하면 뭐 말로 형용하기 어렵죠. 정말 많은 호재가 있습니다. 코엑스가 있고요. 그 건너편에는 GBC가 있습니다. GBC는 아까 두 번째 기사에서 말한 것처럼 현대차가 한전부지를 10조 5천억 주고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건물을 지었고 있고, 그 맞은편으로는 잠실 마이스 이 호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엑스도 신설이 되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호재들이 정말 많은데, 이 건물을 이 빗썸하고 업비트가 이 두 군에 매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시면 공통점이 있죠. 이 테헤란로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테헤란로 옛날 사진이 어땠을까 하고 제가 위성사진 좀 갖고 와봤어요. 자, 이제 아무것도 없죠. 1972년도에는 보시면 이게 논인가 하고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83년도에는 뭐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이게 보이시는 게 이게 선정릉 같고요. 조금 들어왔는데 지금 2023년은
네,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정말 빼곡하죠. 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정로 제외하고는 다 달라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테헤란로예요. 사실 이제 저희가 모두 투자를 할 때 테헤란로가 어디 위치해 있느냐, 테헤란로 기준으로 건물이 북쪽이냐 남쪽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투자 가치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이 강남 전체의 시세를 이끄는 시세의 기준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테헤란로가 어느 정도 지금 지가가 상승이 됐냐고 봤더니 이게 201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무슨 뭐 주식도 아니고 와, 꾸준히 우상향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시세표를 갖고 왔는데 이게 위에 보이시는 게 이게 연면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이시는 게 지금 이게 토지예요. 토지 평당가로 봤을 때는 2008년도에는 1,500만 원까지 갔다가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는 저희가 양적 완화를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경제가 많이 힘드니까 정부에서 돈을 상당히 많이 풀었습니다. 이때 연면적 평당가가 2,700만 원 정도였는데 수직 상승합니다. 이게 2019년도부터 이 정도 상승했으니까 이게 이전 연도보다 가장 높게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현금이 정말 많이 풀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6,2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테헤란로 기준하고 테헤란로 이면까지 기준한 거기 때문에 지표가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풍기 형상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대지평당가로 바꿔보면 6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다시피 알레르망 쪽에서 매입한 이 금액을 대지평당가로 환원하면 6억 5천 정도 되고요. 빗썸도 7억 5천에 매입을 했고요. 업비트도 4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게 평당가가 누가 얼핏 듣기에는 그 수도권의 집 한 채죠. 정말 어마어마한 땅값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NOC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NOC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테헤란로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는 머지않아 평당 10억이 가뿐히 넘어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기간은 뭐 5년 이내에 충분히 바로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알레르만이라든지 빗썸, 업비트 같은 여러 기업들의 공통점은 결국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실물 자산을 샀다는 거죠. 특히나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서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실물 자산을 샀다는 걸로 많은 사람들의 공물을 많이 샀어요. 결국 실물 부동산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이 같다는 거죠. 돈을 벌어서 모으고 그 다음에 론을 일으켜서 집을 살고 대출금을 갚고 대출금이 쌓이고, 근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는 건데 이러한 패턴은 이 개인한테도 사실 동일한 패턴이고 사실 이 패턴은 불패 코스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아끼고 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는 구조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빨리 세팅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어떤 좋은 부동산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부의 간격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러한 사실들을 꼭 알고 이러한 기업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이 메커니즘을 빨리 올라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준비했던 기사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도가 됐어요. 이 2024년도에서는 필지 투자를 할 때는 어떠한 체크 포인트를 가야 되냐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